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제주도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요. 처음으로 지방행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는데 윤석열 후보와는 이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냐? 윤 후보가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기회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 아직 화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내로남불, 민주당이 지지를 잃게 된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자, 조국의 강 계속 건넜다는데 이제 건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청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입니다. 네,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지금 여야 모두 새 인물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잡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이 됐습니다. 감염자 수가 지금 5명인데 접촉자 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가 관련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일 발표는 공식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청년 패널들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청년본부장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역시 청년이신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니트로 가디건, 네. 청년답게. 청년답게. 예. 요즘 제가 앞서 방송 직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홍삼을 좀 준비해달라. 요즘 김병민 대변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또 홍삼은 없고 뭐 이렇게 촉촉한 과자로 예. 당 좀 보충. 드시고. 한쪽만 드릴 수 있고 저희가 항상 밸런스 균형을 주고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실 때 잘 먹게 드시면 먹으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 분이 다 절친이시죠? 이준석 대표. 예. 저보다 저는 친하긴 조금 더 한데. 절친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난번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한번 술을 드셨던 적이 있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자리에서 음주를 하시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위반하고. 마실 정도의 절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뭐 약속된 자리는 아니었고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앉았다 갔기 때문에 아마 근데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그때 이제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또 이 무소속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당 조치하겠다, 당에서 징계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었죠. 8월 예. 말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두 분 사이는 별로 이렇게 가깝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같은 들었습니다. 당에 사실은 비슷한 또래. 그래서 예전부터 친한 줄 알았더니 안 친하군요. 아닙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공약이 예. 버스를 정시 출발하겠다. 그럼 윤석열 후보를 밖에 있는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발 벗고 뛰어나가서 윤석열 후보 입당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전당대회 깐부 같은 느낌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줬죠. 전당대회 누구 지지하셨어요? 전당대회는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정치인들은 원래 특정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죠. 당시대가 고위기는 일단 강정 당시대가 아나운서. 비상대책위원이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여서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왔죠. 알겠습니다. 일단 강정 아나운서의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지역 순회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산, 순천, 여수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유,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도 어떤 실질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부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말에 뼈가 있습니다. 자맹 논란에 대해서도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역할을 고려해서 자신은 지방 일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정작 언제 서울로 돌아갈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오늘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길이 언제쯤 서울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첫 주제는 배 타고 제주 간 준석이 형으로 잡았습니다. 준석이 형은 국민의힘 장해찬, 윤석열 선대위의 장해찬 평론가가 준석이 형이라고 페이스북을 남긴 바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제목이 나오는 동안 판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두 분 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어서 묻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다음 행선지는 네모다. 짧게 적어주시죠. 예, 먼저 먼저 드셨으니까 네. 장경태 의원님부터. 뭐 장소로 쓸까 고민했었는데요. 예. 뭐 부산, 순천, 또 제주 가셨기 때문에 목포로 이 상경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태풍처럼 본인이 예. 행보를 옮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장소는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가게 된 이 소위 자맹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영민 대변인께서는 뭐 핵심 관계자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윤핵관을 저격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윤핵관 저격할 수 있는 데를 갈 것이다. 네. 어디든 가서 계속 뭐 예를 들면 저격할 부산도 장재현 의원 지역사무소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네. 또 하지 않을까. 네. 참고로 지금 제주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주에는 특별하게 그런 갈등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쓴 것은 돌고 돌아 여의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뭐 당분간 어디를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2월 6일 선대위에 대한 공식 출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냐 마냐를 두고 많은 평론가들이 여러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지방에서 많은 민심들의 경청 청취하고 여의도로 돌아와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탤 거라고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돌고 돌아인데 네. 얼마큼 돌고 돌 거냐.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이러다 짧게 돌고 돌아. 좀더 구체적으로 짧게는 며칠. 여기 제가 그냥 말한 돌고 돌아 12월 내년 2월쯤 오면. 제가 말한 12월 6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저는 적어도 주말까지 안에는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돌아오기만을 이렇게 기원하시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규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언젠가 네가 오겠지, 뭐 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지금 태도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집도 서울인데.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소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무총장 교체 이후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을 교체한다든지 혹은 이 상임 선대위원장 과정에서 인선하는 과정을 좀 더 개편한다든지 등의 일정한 메시지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국민의힘에 많은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장경태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랑 친하잖아요. 많이 친했기 때문에 방역수칙도 위반하면서 술도 한잔 할 정도로. 예, 방역수칙에도 불구하고 같이 술을 마신 적도 있고. 예. 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하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좀 복잡했는지 오늘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일정을 좀 다소 취소하고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다 얘기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여의도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예. 여의도에 있는 또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생각이 다 하나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을 조정하는 게 정치이고 또 결국은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민심 위에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서 결국 전당대회 선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뜻을 담아서 한 걸음씩 잘 이겨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표현은 이제 어떠한 당무복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홍보본부장 앉힌 거는 홍보비를 떼어준 거다. 사실상 이제 선거 자금 여러 가지 정치 자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홍보비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특히 대선에서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많이 들죠. 근데 실제 그 윤석열 후보 측 인사가 저랑 이제 사석에서 우리 홍보비 떼어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 대표를 누군가요? 제가 실명을 좀 말하면 또 그렇긴 한데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핵심까지는 들 중 하나. 핵심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본인의 이제 해석을 내놓길래 제가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장을 바꿔서 저희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을 홍보본부장을 앉힌다. 이게 좀 어울리나요? 사실 적절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당무 집행권이 있는 당 대표, 혹은 대선 이후에
선대위가 이제 뭐 평생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당 최고위나 여러 가지 개편을 다시 복귀를 할 텐데요. 그때도 유일하게 어찌되건 당대표일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당대표를 홍보본부장을 안 친다. 이건 좀 지금 지금 이거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얘기해서, 게 예. 당대표를 홍보본부장으로 안 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홍보본부장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가 비록 당대표고 또 상임선대위원장의 직책이 있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이 뉴미디어라든지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일을 할 테니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선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나서달라. 예. 이라는 선대위를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누군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인데 홍보본부장 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나섰던 모습이라는 건 바로 근데 잡겠습니다. 본부장을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홍보 쪽 일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혹은 선대위 전체적인 홍보와 이 여러 가지 뉴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겠다라는 의사였는지 아니면 진짜 본부장이 앉혀달라는 의사였는지 그건 좀 차이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제가 이 스스로 얘기를 문제를 한 조금 더 거니까. 여쭤보면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욕적인 발언, 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어떤 인사가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지 않냐. 인사조치 시켜라. 뭐 모른다면 계속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표 당무 복귀에 뭐 당무를 어쨌든 서울로 올라오는 복귀 조건 네.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이거 같아요. 이 사람 인사조치 시켜라. 앞서 장경태 의원님이 말한 그분과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상황을 정리하면 29일인가요? 그 마포에서 초선 의원과 만찬한 다음에 전화 한 통 받고 만찬 중에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폭발. 그렇다면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누구한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무를 거부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 정확한 워딩은 당무를 나한테 보고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미 당무가 주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거부할 것도 없다라는 게 그리고 취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준석 대표 잠적 예. 그리고 연락이 안 되니까 사퇴설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전혀 아니라고 지금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다르게 뭔가 당대표의 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정리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오늘 얘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다소 감정이 조금 격해 있는 모습들이 글에 좀 묻어나더라고요. 육성을 듣지 못하면 글을 봤는데 이 얘기인 즉슨 결국 이준석 대표가 직접 들은 얘기, 직접 그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누군가가 보고했는데 홍보에 대한 비용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꺼냈던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럴 걸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회식 중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거나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참 제일 이 무섭고 기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언인데요. 있었던 사실들을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건너뛰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거기 있었던 발언의 취지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그 발언을 한 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리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어떤 인사가 이준석 그렇게 대표가 이준석 홍보본부장을 본인이 원해서 예. 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런 맥락이겠죠. 본인이 홍보본부장 맡은 건 홍보비가 비중이 큰데 예를 들어 대선에 500억 중에 네. 선거장 500억 중에 홍보비가 약 400억. 제일 비중이 큰데 그거 떼먹으려고 맡은 거다라고 한 얘기를 A가 그렇게 얘기했고 B가 그걸 듣고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을 듣고 폭발한 거겠죠. 참고로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봐야 되고 그 자리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뭐 녹취록을 들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 일단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예. 아까 그 B와 그 A와 같은지 모르겠지만 같은 그렇게 핵심은 아닌 네. A2- 정도로부터 왜냐면 같은 이 얘기를 발언하신 들었다. 분은 아마 핵심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들은 분의 뭐 핵심까지는 아닌 것 아닌데. 같아서,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은 대변인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여의도에서 장경태 의원님만 하더라도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돌려 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진실일지 아닐지 여부도 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묻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지 지금 여러 가지 지방 행보들이 펼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80%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런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님은 여긴 아니라고. 네, 홍삼 아까 고생하시는데 주신다고 했던 거 네, 하나 더 네. 좀 챙겨주시죠. 근데 끝날 때 근데 다시 문제는 문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근데 전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발언을 할 정도 이 발언자들이 그렇게 핵심 관계자들이 어찌되었건 이 당 선대위를 당 대표를 무시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전 분위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저러다 오겠지,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계셔서 그저께 김기현 원내대표 그 기자들 백불 보셨죠? 헤매고 있던데 뭐 전날 술 많이 먹은 것 같던데 아니 당 대표를 설사 술을 많이 먹고 뭐 잠을 오래 늦잠을 잤더라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기자들 앞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네, 이 말. 하셨고 어제도 또 그 얘기 나왔어요. 또 뭐 김병준 비대위원, 뭐 김병준 이 선대위원장이나 혹은 장제원 의원 등도 당 대표 할 일이 있지, 당 대표가 할 일이나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 대표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혹은 분위기가 저 정도였나? 아마 그 전에 더 심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네.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당 대표로 내부 있을 때 혹은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는 더 심한 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떠나 있는데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썰전 라이브에 참석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획했던 서울대학교의 윤석열 후보와의 간담 행사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캠퍼스 개강총회. 예,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마련했던 주최했던 행사였고 초창기에는 비공개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공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흔쾌히 공개로 다 같이 했고 행사를 마치고 끝나고 나서는 10시가 조금 넘었던 시각인 것 같은데 신림동에 내려가서 청년들이랑 함께 걸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즉석에서 예.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님 좋습니다. 즉석 제안한 거 다 받아서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와는 소통이 잘 되는데라고 항상 전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다소 불편한 속내를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여의도에 빨리 돌아와서 함께 예. 얼마든지 소통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순천에 가서 순천의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길게 얘기를 해서 천하람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타겟팅이나 어떤 컨셉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모든 토끼를 잡겠다라는 식의 안철수식의 선거전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요즘 윤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예, 윤핵관이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일단 핵심 관계자는 많겠지요. 여러 명이 있겠죠. 원래는. 말 우리 그대로의 선대위의 핵심 예. 관계자. 김병민 대변인도 원래 네. 처음부터 유일한 대변인이었으니까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저도 뭐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핵관이라고 쓰는 건 익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핵심 그렇죠. 관계자로 쓰거든요. 저는 다 실명으로 씁니다. 그렇죠. 예. 김병민 대변인요. 혹시 저분이 누군지 계속 예. 그러니까 국민일보 쿠키뉴스를 통해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비토 발언을 계속했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홍보비 얘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일 수도 있는데 누군지 추정은 되십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선대위 내부에서 지금 윤핵관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돌아섰다 이런 얘기던데 윤핵관이 누군지 생각도 안 해봅니까? 아니, 검토를 해봐야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만 이제 김 씨, 장 씨, 무슨 뭐 최 씨 이렇게 쭉 검토 이분일까? 아닐까? 이거 회의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지켜봤는데요. 네.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일들도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굳건하고 또 이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준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또 기사에 회자됐던 내용들을 찾아내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9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기간에서 모든 시선이 우리 당 내부로 향할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정말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윤핵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굳이 구태여 굳이. 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이
선대위 과정에 선대위 소속 인사가 어떤 여러 가지 뭐 혹은 구설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하라고 바로 선대위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공식적 지침은 아니지만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 예.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선대위는 그런 노력은 안 하나 봐요. 혹은 김종인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종인 지금 이준석 대표 다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검토하고 윤핵관이 누군지 분명히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한다든지 좀 적당히 하라든지 이렇게 좀 지침 그러니까 제스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윤핵관을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그만큼 이 윤핵관이 어마어마한 정말 권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라고 지침이 내렸다고 했지만 어제 밤 사이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부대변인이 가짜 뉴스를 SNS에 올려서 윤석열 후보가 욕설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는데 본인들도 확인했는지 SNS에 글을 황급히 지우더라고요. 그 넥타이 색깔이요? 예, 색깔을 욕설로 둔갑시켜서 얘기를 해서 SNS에 올렸다가 지우게 됐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사과 안 하던데 이거 좀 사과하라고 지침 좀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혹시 확인해서 뭐 사과 드릴 일 있으면 잘못하면 사과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네. 예. 저희는 걔한테 사과는 안 하잖아요. 네. 예. 끝까지. 저희는 예. 사과는 해야죠. 그거는 매크로처럼 뭘 하나 갖고 다니시죠? 이렇게 사진을 갖고 다니셔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러지 않잖아요. 하실 때마다 저희가 딱 방송 사진을.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예.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병민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윤핵관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접을 떨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돌면서 이 윤핵관 조치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바쁜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요약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요약인가요? 비약인가요? 요약일 수도 있고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요약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한 자칫 잘못 내부의 갈등이 있는 프레임의 가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두터운 민심을 받들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예. 그래서 나머지 지역적인 문제에 구태 언급을 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이준석 당대표가 떠났는데 지역적인 문제 나오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이준석 어찌됐건 당대표가 이것 때문에 네. 떠났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죠. 윤핵관이 아무튼 어마어마한 분위기한가 보네요. 예. 이렇게 핵이잖아요, 예, 핵, 핵심관.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아톰. 이 엄호를 하실 줄 몰랐어요. 업무가 아니라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안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아실 여기에서 텐데. 만약에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진실이면 그게 진실로 드러날 텐데 쿠키뉴스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 그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도 이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독자들이 판단하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실이 전혀 아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들 후보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좀 세게 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홍보비 떼먹으려고 홍보본부장 간다라고 주장한 인사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모르면 계속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 조치 없으면 나는 그냥 계속 지방 돌겠다. 그렇죠. 나 없이 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일단은 다 동업원 묻고 복수로 돌아오셔라. 이런 얘기죠. 돌아가지만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국면들만 커질 수 있다. 지금 해야 되는 예. 건 내부 갈등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장해찬 전 윤석열 캠프의 청년 특보 얼마 전에 청년 조직도 이분이 많이 꾸렸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이준석 대표랑 친한데 아예 형이라고 부르면서 준석이 형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나요? 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책임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 책임이 크다라는 입장이고 요즘 민주당은 분위기가 제가 패널 매일 해보면 이준석 대표 얘기만 나오면 너무 좋아라 하세요. 네. 저쪽에 아니, 뭐 상대편이 지금 막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 다들 신나하셔가지고 뭐 예상했던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워낙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장해찬 씨가 이렇게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려고 쓰셨나? 보면은 형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다 했는데 당대표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7살 청년이가 이해달라는 그러니까 떼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형의 정치의 주인공 자리를 윤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나요? 아니 주인공은 국민이죠. 근데 왜 윤석열이 주인공이죠? 아무튼 지난주에 장해찬 저기 두 특보가 분이 나왔을 때 해서 두 분이 한번 감정이 했었거든요. 별로 안 좋았던 모습이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형이라고 근데 부르는 사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형이라고 부르는 건 두 분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두 분이 별로 이렇게 친하진 않은 그래서 걸로 이준석 알고 있어요. 대표도 장해찬 평론가에 대해서 우리 예찬이 하면서 굉장히 아끼는 관계가 맞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안 쓸만 못했다. 마음에서 아마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예. 이 밤 늦은 시간에 페북 혹은 SNS에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좀 주의를 않겠는가 주세요. 네. 라는 생각을 많은 뭐-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김명민 대변인이 윤석열 선대위 계속 하려고 고생하셨는데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발언. 좋습니다. 드디어 넘어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조국 진지하게 사과합니다.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요 인사 중에 송영길 대표가 한번 사과했다가 좀 논란이 됐고요.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초선 의원들이 또 얘기했다가 후폭풍에 문자 폭탄을 받았죠.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세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원래 얘기가 좀 됐었나요? 조국의 강은 우리가 뗏목을 타서라도 일단 건너야 된다. 뭐 따로 얘기하신 적은 없고요. 근데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당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또 인간적인 부분의 사과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동안 뭐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었든 어떤 정책적 잘못이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뭐 선배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절대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도로가 사거리 교통사고도 아니고 먼저 그러니- 사과하면 그러니까요. 6대4, 7대3 되잖아요. 네.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항상 선배 드라이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정치인도 그런 조언을 받습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목 잡힌다고. 근데 저는 정치인이든 뭐 누구든 전 사과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또 대한민국의 더 나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아팠던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아팠던 국민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씨 찬양했다가 전두환 씨 본인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께만 사과하거나 그것도 사과를 안 하려고 이틀간 노력하시다가 걔한테 사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피해자나 유가족 등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또 틀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개석은 나중에 사과를 문 개 사진을 제가 하나 구해서 올 그러니까요. 테니까 제가 가지고 그냥 매크로처럼 쓰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구나 이런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치적인 문제를 묶어서 엮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대위의 청년본부장 또 혁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말로 사과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사과가 돼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사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말바꾸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해왔다가 어느 날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철회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바꾸기가 계속 거듭되기 시작하면 지금 보이고 있는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고 있는 사과 퍼레이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날 걸어왔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의 정치인의 행적을 평가해달라 그랬는데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보다는 그간 걸어왔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왔던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에게는 변화와 쇄신 의지가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 윤석열 후보가 제발 좀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화할 줄 아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과거의 부정식품 발언이라든지 청약통장 발언이라든지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다는 발언이라든지 뭐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도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 얘기를 너무 나열하시면 많은데 우리가 또 주제가 근데 그쪽으로 또 가니까 저는 좀 변하길 바랬는데 또 다시 얼마 전 충청도권에 이제 도실 때 52시간제와 또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이다 이 발언 하셨더라고요. 저는 야 이렇게 노동 의식이 현저히 낮은 노동 의식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 정말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어찌되었건 좀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거에 했던 발언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그걸 좀 바꿔서 이제는 좀 더 이 노동 현안과 이 민생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 좀 변화하셨으면 과거에는 좋겠어요.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20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나 또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나 부인의 이제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죄가 없는데 또는 죄가 정말 별거 아닌데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지금 죄를 만들었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만 바뀐 건가요? 후보께서 어찌되었건 이제 아마 가장 지금 이번에 이 1심 판결에서도 나왔듯 예. 뭐 예를 들면 표창장에 대한 위조 부분 그 부분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군대 병역이나 혹은 이 교육 관련된 이슈는 매우 국민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마 이제 특정해서 뭐 하시진 않았지만 뭐 국민들께서 또 언짢게 여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실은 당시에 원래 조국 전 장관 친한 분이었는데 동양대에 또 계셔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같은 학교에 있다 보니 그 표창장 얘기를 좀 알아서 많이 얘기하셨다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적으로 몰리기도 했죠. 얼마 전에 보수 농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나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민주당은 허위 공작으로 사실을 호도하려 했다. 명확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원래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정경심 씨 등이 자녀의 그 표창장이랄지 논문 저자 문제, 인턴 문제 등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말씀도 뭐 일리는 있다고 보고요. 또 어찌되었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상처받은 분들 혹은 또 그 이 부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저는 계속 정치는 괜찮다 국민께서 하실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사과 좀 하세요 좀. 윤석열 후보도.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사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나 한결같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입장이 정확하게 변한 것이냐,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국민들이 묻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편에 서 있었던 인사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연 조국의 강을 건널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애둘러서 다소 이재명 후보의 일부 사과에 조금 얹혀가는 듯한 발언하는데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고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좀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검찰의 수사 과정, 관행 이런 부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제외하고도 어찌되었건 검찰이 기획 수사, 표적 수사 또 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수수색해서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먼지털이식 저인망식 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근절돼야 된다. 예를 들면 A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했던 물품에 예를 들면 B 혐의가 또 적용돼서 또다시 그 B 혐의로 이제 수사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 방향은 이 인권 수사 이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조국 전 장관 개인 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검찰의 수사가 이 시작이긴 했죠. 근데 이제 어찌되고 털다 보면 뭐 털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과도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결국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문제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도 그렇게 또 정당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 지금까지 문제는 민주당은 과잉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도 문제가 많았다, 내로남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인 이재명 후보의 사실은 첫 사과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3일이죠. YTN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것, 또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작은 티끌을 검찰이 과잉 수사해서 좀 컸지만 이 티끌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로는 규정이 좀 공식적인 사과라기보다는 애둘러 표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 확실히 좀 다른 약간 변화된 입장을 냈고요. 근데 그런 변화된 입장을 두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중도를 노린 반전책인가. 사실은 중원, 이른바 선거에서는 사실 중원이죠.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반성과 사과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18일부터 계속 일주일이 넘도록 혹은 거의 2주가 다 되도록 지금 계속 사과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들 또 실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근데 사과에 철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국민의힘은 계속 선대위 내부 갈등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과, 철회 이게 맞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 논란 일자 좀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철회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과거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몰아붙이고 밀어붙였던 그 정치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아마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았고 아마 민주당이 과거 20년 집권을 운운했을 때처럼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을 때라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공약일지라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걸어왔던 많은 길들에는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행보들이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그때 국민적 눈치 보면서 말 바꾸는 정책 공약 오락가락 행보를 할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은 너무 혼탁하게 흐려져서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많은 걸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은 뭘 할까요? 이렇게 오히려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공정과 싶은데 상식의 나라. 예를 들면 시장 시절에 네, 그러니까 뭐 공정하지도 예. 않죠. 본인 뭐 가족들 일가 친척들 좀 제발 좀 공정한 수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건 저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배당이나 무상 교복, 또 도지사 시절에 뭐 청년 상해보험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면접수당 지급이라든지 또 뭐 이런 지원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닥터 헬기를 긴급하게 이 학교 이 운동장에 내릴 수 있게 하는 이 협약이나 공공 배달 앱도 예. 개발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개울가를 정말 많은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작업들 여러 가지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이 행정가로서의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하지 않겠다.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유연함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 정치는 하지만 그 비전과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뭐 이 의사에 반한다라고 했을 땐 또 양보할 줄 아는 게 바로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주 120시간 주장하시면서 52시간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저는 국민투표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저시급 폐지, 52시간제 폐지. 이거 한번 하면 어떻게 나올지. 가짜 뉴스를 이렇게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주 120시간제를 주장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을 전달했던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을 꼬집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국민들 받아들이실 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점을 짚고 52시간 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번 충청도에 있었던 2박 3일 발언들을 아마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신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는 52시간 제도의 적용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집권한 뒤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고민을 나눈 것이지 그것들을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네. 그러시면 제가 당시의 말은 예. 그 충청에서 했던 간담회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었지만 오해 소지 충분히 있어요. 네. 52시간 이거 하면 기업 애로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하셨죠. 뒤에 이제 캠프에서 선대에서 나온 얘기로는 네. 저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를 네.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평균수로 6개월에 52시간. 근데 탄력 근로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탄력 근로제 6개월에 평균 52시간 돼 있고 대신 이제 노동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와 서면 협의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죠. 예. 그걸 얘기했다고 나중에 선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본소득도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이 누군지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랬는데 국민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조사를 저희 제작진이 쭉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를 보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문화일보가 한 건데요. 소득 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앞에 질문에라면 소득 자산 등과 상관없는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이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게 질문의 영향인데 일단 반대가 65%로 좀 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국민의 뜻은 기본소득 반대고 그다음에 1년 전쯤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국민 모두에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요. 이때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입니다. 찬성이 숫자로는 많지만 오차범위 내고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미묘하게 기본소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럼 과연 국민의 뜻은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시기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은 그 내용이 맞는 건데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일단 1년 반대가 전입니다. 굉장히 높았던 게 최근의 여론조사고 1년 전 2020년 6월 5일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우리가 4월 총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는 예.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나니 기본소득이 얼마나 효용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홍보를 열을 올렸던 때고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의석을 확보하고 예. 굉장히 높은 여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민 모두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물었을 때 재난지원금과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높은 평가가 나왔을지 모르나 그로부터 코로나 시기를 겪고 벌써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현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국민의 민심을 잘 대변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계적 분석을 할 때 문항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 자산 등과 상관없이 나는 이 부정적 언어를 이 여론조사 항목에 쓰게 되면 당연히 반대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지를 피하려고 하는 혹은 합리적 의사로 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 등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득 자산 등과 상관없다라는 표현으로 마치 부자를 지원한다는 이미지를 줬고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이 문항 같은 경우 평등하게 지원한다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후자의 여론조사가 물론 시기적으로 더 빨랐지만 저는 오히려 더 적합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냐. 대학원 다니셔서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문항 구성 안 하죠. 보통 뭐 소득 자산과 상관없는 애 이미 다 모든 제가 문화일보가 굳이 보수 언론이라고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게 이렇게 문항 구성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최근 것도 하나를 예.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연구원 조사하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그러나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고 하다 보니 1년 전 것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 뜻은 그럼 이렇게 여론조사로 해서 보는 건가요? 기본소득의 찬반을? 여론조사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공론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민주주의의 방식이 뭐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얼마를 줄 거냐
재원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끼치겠죠.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과거부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 뜻을 한참 많이 얘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의 뜻이 여론조사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면 대장동 특검도 신속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면 좋겠네요. 저희가 특검 하자고 이제 주장했더니 저번 주인가요?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그러니까 얘기를 상의하시려고 했는데 김경원 대표 지방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시려면 진정성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인데 지지율을 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와 윤 다시 박빙 물음표로 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발표한 KBS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역시 이제 전화면접 조사인데 동률입니다. 35.5% 소수점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채널A 동아일보의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0.9%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데 같은 날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약 5.9%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모습을 5.9%가 아니군요. 좀 더 되는군요. 6%가 넘게 앞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빙인 것도 있고 조금 앞서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격차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추세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이렇게 높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 예. 30% 초중반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보여주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꿈꾸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겁게 생각하고 국민의 민심들을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사실 11월 5일 선출 이후에 25개 이상의 여론조사 쏟아져 나오면서 상당히 이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저희 이재명 후보가 이제 30% 초반에서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조금씩 좀 득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하강세가 뚜렷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여론조사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그 전에는 물론 저희가 좀 더 높았지만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요즘에는 공개 조사도 그렇고 저희 비공개 내부 조사도 그렇고 이기는 결과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저희는 여론조사에 일희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경선 때부터 늘 그래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항상 출렁출렁했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마 지난 기간의 지표들을 보면 그때마다 무겁게 국민들이 주고 있는 민심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여론조사가 다소 낮게 나온다면 그만큼 더 심기전에서 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한 90일 정도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계속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론조사가 다소 낮게 나왔을 때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고를 왜 지금 이제 좀 좁혀졌는지 숙고를 했더니 결과는 왜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만 두 개만. 두 개만. 네. 저도 두 개 같은 생각해요.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업체들마다 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는지 다 분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분석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낮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없죠. 그냥 김종인, 홍준표, 이준석이 세 개 아닌가요? 세 사람과의 갈등. 네.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인으로서 첫 리더십이 이제 시험 때 올랐다. 인선은 만일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국정을 꿈꾸는지를 만들어내는 거 매우 중요하고 이건 이제 조정하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바꿀 수 없는 건 지나간 과거와 행적이고 대장동 문제에서 파생돼 있었던 이 많은 일들에 대한 진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 과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김건희 씨도 빨리 나와서 이렇게 대선 후보의 이 부인께서 이렇게 이 소위 자맹인가요? 뭐 또 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던가 국민과의 접촉을 안 하시는 분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김건희 씨가 나와서 예. 행보를 좀 하시고 라이브 또 그 비디오 출연하지 마시고요. 라이브 꼭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6일에 이제 본격 선대위 출범이 되고 나면 기대하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것이기 나오나요? 때문에 예. 예, 거기에 현재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정. 윤석열 후보도 직접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예.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원론적이어서 네. 뭐 언젠간 하겠죠. 3월 네. 7일이라도 할 텐데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12월 뭐 13일쯤 한다든지. 시간을 13일 두고 날짜를 지켜봐 두고. 주시면 국민들과 함께 6일날 예. 참석하시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언론 인터뷰도 좀 하시고요. 방송 네. 출연도 하시고 언론 또 인터뷰 국민들을 이전에 만나시고 했었어요. 네, 이전에 뭐단 언론 인터뷰 글로만 했었습니다. 나와서 네. 방송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취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근데 방송 끝나고도 친하게 지내시나요? 혹시? 네. 예, 그럼요. 네. 생각이 다른 거니 뭐 어쩔 수 구태여 없.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말들을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입니다. 먼저 3위부터 만나보죠. 찰스형 올림. 홍준표 의원이 만든 청년의 꿈, 이젠 익숙하시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닉네임이 찰스형, 왠지 눈에 띕니다. 자, 글을 눌러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찰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쓴 글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홍 의원님께 열광하는 이유를 물으며 한 수 배우고 싶다라고 질문을 남겼는데요. 찰스 형의 물음에 준표 형은요. 진심으로 대하고 공감하니 그런 것 아니겠냐라는 답변을 달아줬습니다. 이미 보시죠. 양자택일, 조국 대 추미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단둘이 식사를 해야 한다면 조국 대 추미애.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윤 후보는 단둘이 왜 그 양반들하고 밥을 먹냐. 그분들은 뭐 저랑 먹고 싶겠느냐라며 끝내 답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 이준석 대표 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어떨까요? 궁금해지네요. 이리 보시죠. BTS 군면제 약간 오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러고 그 암인가요? 그 팬클럽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면제해주자 그러는 게 저는 좀 약간 이제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선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 병역법의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쩔쩔 라이브 제작진 공시감이 우리 신작가의 생각을 살짝 전해드리면요. 면제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가겠다는데 그냥 좀 냅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 3개를 준비했는데요. 고르신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3위 찰스형 올림입니다. 찰스형 올림.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만든 청년의 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글을 올리셨어요. 한 수 배우고 싶다. 소통하는 걸 한 수 배운다는 게 참 본인이 직접 청년들 만나서 소통하시면 되거든요. 마치 연애를 글로 배우는 느낌. 연애를 직접 해봐야지 연애를 아는 거지. 뭐 글 읽는다고 해서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글 올린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수정 지금 선대위원장이신가요? 이수정 교수께서 뭐 예를 들면 30대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30대 아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야 정말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그럼 저도 70대 부모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청년을 20대, 30대를 거치지 않은 노인이 있습니까? 청년을 거치지 않은 노인이 있나요? 당연히 다 청년이었던 적이 있고 다 20대, 30대였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근데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30대 아들이 있다. 야, 그거 보고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예. 당대표로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이 어린애가 뭐 떼쓰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혜찬 평론가의 이 의견도 그랬고 뭐 청년특보인가요? 청년특보도 얘기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의 예. 말도 그렇고 좀 너무 떼쓰기로 보는 것 장경재님이 같다. 대단하세요 보면. 네. 저기 안철수 대표에게다가 시작하다가도- 이수정 교수부터 장혜찬 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예. 네. 김병민 좋은 얘기 대변인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같이 이걸 예, 하신다고. 같이 3번을 하고 싶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보면 옛날 생각
아 옛날이요 이 노래가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2011년도, 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새로운 정치의 대명사 정치인이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그러네요. 그 2011년도를 복귀해 보면 이른바 당시 청춘 콘서트. 한나라당 당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직에 물러나면서 정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거꾸로 홍준표 후보에게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냐고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온 거라 정치는 정말 모르겠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정치인에게 기회도 주고 마음도 주는데 결국 그 기회와 마음을 붙잡느냐 마냐에 대한 선택은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에게 주고 있는 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홍준표 전 후보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10년 전에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안철수 대표였죠. 근데 지금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지적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언제 잡을 겁니까? 그래서 아마 장경태 전화 의원이 안 나중에 안 시간이 하셨다고 지나고 하던데 네? 윤석열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도 안 하셨잖아요.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죠. 그럼요.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지난주에 서울대학교도 함께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아니, 중요한 순대를 같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꼭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아직 다 동하지 않았는데 이낙연 후보를 상임선대 고문인가요? 고문에 앉혀놔서 이름만 얹혀놓는다고 이낙연 후보가 나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서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려야 충분하게 된다. 기다리면서 같이 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 더 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 잘 지내시죠? 네, 이미 정세균. 그 오영훈 비서실장 예. 뭐 바로 가서 도우라 하셨습니다. 네. 잘 안 보이셔서.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전혀 문제 없죠? 아, 문제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치의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 죄송합니다. 조건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게 무슨 스카우트에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어. 자, 뺏고 뺏기는 영입 대전. 자, 대선 이제 3달 정도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그 입당 인사를 했던 김영희 MBC 부사장인데 김영희 PD로 유명하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그 유명했던 프로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또 예전에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어제 저희가 했었죠. 그다음에 일요일 밤에 이런 유명한 프로들을 했고요.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나가수와 동시대에 했던 또 프로그램 하나 있더라고요. 자, 아나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신입사원 네. 경쟁사 거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장성규 아나운서 네. 2차 때도 여자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유, 정말 나가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강지영 아나운서 낯익은 얼굴 10년 전 모습. 딱 10년 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데 뭘 배웠습니까? 뭐 23살 어린 나이 많은 걸 배웠죠. 방송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네네네. 그거 많이 보니까 크고 저희가 있습니다. 또 스카웃을 한 거네요. 아, 그렇죠. 저도 스카웃 당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아가 보면 앞서 보신 김 전 부사장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영입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들어보셨죠? 김 전 PD는 본인이 밝혔듯이 수차례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아왔던 유명한 PD입니다. 네. 자, 예전에 이미 박근혜 전 그 후보 시절에도 영입 시도를 했었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직접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업무 보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나는 가수다에 대해서 창조 경제의 모델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자,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렇게 영입을 추진했어요. 이 맞아요. 기사를 보면은 관계자가
상당히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영입이 진척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영입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그 이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밤 늦게까지 마시지도 잘 못하시는 폭탄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김 전 PD 말고도 어제 민주당이 영입 발표했던 MZ세대 전문가 김윤희 씨도 양쪽을 저울질하다가 민주당 쪽으로 갔다면서요? 조금 다른 게, 자, 김영희 전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저쪽에서 여야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 케이스라고 하면, 그 반면에 이제 그 김윤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측의 좀 입장을 타진했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어제였었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고 보니 이 김윤희 대표는 그 어제 입당 발표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 하루 전에 국민의힘에 먼저 합류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원서까지 냈다라고 공개를 했었죠. 네. 자, 결국에 어쨌든 보면 이 김윤희 씨는 본인이 이렇게 판단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셈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놓쳤다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 사냥꾼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움될 만하면 그냥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분들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당의 이력서 낸 분이 그쪽에 가고, 이건 뭐 소위 자리 사냥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도 여야 영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텐데,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력서를 보내서 골라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먼저 내가 가겠다, 여기도 가겠다, 저기도 가겠다, 오퍼를 넣는 경우는 흔치 않고, 또 그게 공개되는 사례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99년도였습니다. 그 고시 삼관왕 천재로 유명한 고승덕 전 의원이죠. 네. 99년도에 처음 정치 입문할 때 당시 이제 고승덕 의원 자민련, 당시 집권 여당인 공동여당의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사위였단 말이죠. 둘째 사위.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 가서 출마를 타진했지만 정작 공천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받았어요. 논란이 됐죠. 자민당 총재 사위가 야당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민련에 가서 공천 출마 철회를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승덕 코미디가 됐군요. 그 당시 여야 1, 2, 3당을 다 섭렵한 그랜드슬램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례와는 좀 다르다. 지금은 MZ세대잖아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 어떤 자리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타전해 본 것뿐이고 민주당을 선택한 것뿐이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뺏긴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영입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처럼 저 포도 분명히 실 거야, 이러는 것들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다가 실패했으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이 후보가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참신한 인물 영입으로 굉장히 이미지도 바꾸고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무조건 영입에만 매달리다 보면 검증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만나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자, 죽음은 막아야겠지만 중대재해법은 글쎄 뭐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어제 저녁에 안양에서 근로자 3명이 도로포장공사 작업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먼저 방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사고 경위도 듣고 또 그 안타까운 죽음도 추모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정에는 없었던 그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52시간제나 이런 발언들 논란이 나오니 뭔가 좀 반노동이라는 느낌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분석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현장에 가는 건 아주 평가할 일이다. 아주 평가할 일이다라는 그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다시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방을 강조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뭐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예방 조치를 좀 법적으로 강제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한테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라는 게 법의 골자인데,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좀 부정적이다. 특히 기업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 걱정이 없도록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좀 더 촘촘히 설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업재해는 철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이 사고 예방은 무조건 필요한데 그 필요한데 중대재해법은 대안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가 안전사고를 막자고 올해 초에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계속 되풀이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예방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법 제화를 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네. 자, 보신 것좀 제1장 총칙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고 예방에도 방점을 찍은 거죠. 사후 처벌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처벌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사후 예방에는 큰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논쟁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윤 후보가 지금 그러면 예방에 대한 미비하다,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장 그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공약이나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오늘은 뭐 제가 여기에 이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어떤 선거 공약이나 정책과 결부시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기 때문에 긴급히 제가 그냥 온 것이고요. 일단 여권에서는 어떤 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개인의 실수나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만 좀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모든 근로자는 죽지 않을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겠죠. 어떤 여야 막론하고 관심을 더 갖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성재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있는 접촉자 수가 최소 105명까지 늘어나면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을 가능성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비상인데요. 우선 오늘 오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 오늘 총리 주재회의를 거쳐서 내일 중대본에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려했던 오미크론이 이제 국내 유입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를 보면 모두 나이지리아를 방문했거나 접촉했습니다. 확진자 총 5명인데 지금 접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걱정이에요. 예, 아마도 접촉자 중에서 뭐 몇 명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걸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도 아마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대로라면 5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4차 유행이 시작됐다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하면서 다시 지금 한 5천 명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4차 유행의 정점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오미크론이 만일 들어와서 이 델타를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델타가 시작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10%씩 올라가서 즉 거의 한 10주 만에 100%가 된 거거든요. 오미크론이 적어도 델타를 밀어내고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때 돼야 또 다른 5차 유행에 대한 얘기 또 더 유행이 더 세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리해보면 아직은 5차 대유행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해외 입국자 관리와 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이 나온 지 존재가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로 좀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현재 어쨌든 확진자 대부분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정부가 이제 발빠르게 8개 나라 플러스 나이지리아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발생 국가는 모두 일단 입국 검사에서 철저히 이 통제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어차피 이 오미크론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파력이 굉장히 센 거라면 어차피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4차 유행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속속 들어와서 이것이 10% 20%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전파력이 더 강하면 정신을 못 차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입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 그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시설 격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가 격리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감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일단 시설 격리를 그렇게 오래 할 건 없습니다. 앞으로 한 2주에서 4주 정도 하면서 과연 이 오미크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델타 때는 그냥 보기만 하다가 사실은 좀 실기한 면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봅니다.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권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격리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막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지만 지금 전파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델타보다 빨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파력이 일단 빠른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는 백신을 좀 잘 안 넣는다는 얘기를 스스로 밝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항체 치료하는 회사 리제너론이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항체 치료제가 좀 덜 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논문은 아니지만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전파력이 세면서 백신을 피해가거나 항체 치료제를 피해갈 가능성까지는 꽤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중증 환자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넘어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델타와 이 오미크론의 싸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상당히 그 우려종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었는데 이게 우세종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델타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지금 발생 환자의 100%가 델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나 빠르게 혹은 과연 이 델타를 잠식하는 힘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백신에 의한 항체를 얼마나 뚫는지, 또 이것이 이제 소위 R라고 얘기하는 감염 재생산 능력이 도대체 몇 점이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모더나 CEO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언급하셨는데 얼마 전 이제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백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땐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그래도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백신이 지금 약한 것은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백신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만들 수 있는 항체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힘이 약해도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맞기 시작하면 그것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인해 전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힘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거나 힘센 사람끼리 막는 거나 비슷하다고 봤을 때에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항체가를 최대한 내 몸에 만들어 두는 것. 그러려면은 추가 접종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항체가 비교적 약하더라도 많은 양의 항체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 않겠나. 그 예방에는 감염 예방이 아니고요.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 또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 몸의 항체를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즉 그러려면 2차 접종을 다 완료하고 백신 안 맞은 사람 백신 맞고 추가 접종된 사람들은 때 맞춰서 추가 접종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이렇게 오미크론 유입되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다시 또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발표가 있을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정도의 안이 나와야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백신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접종 제가 강조했지만 추가 접종이 지금 이 4차 유행의 이 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 거리두기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경제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나 또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보상을 충분히 하는 선에서 4단계로 돌아가지만 그 4단계에서 여러 가지 세부 수칙들이 조금 수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완을 해서 경제가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90%가 지금 백신을 완료했거든요. 네. 그분들끼리 모이게 하고 백신을 못 맞거나 안 맞은 사람들은 잠깐 동안 쉬게 만들면 어느 정도 경제도 유지하면서 지금 이 기세를 좀 꺾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거리두기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어쨌든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